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4 더 신디케이트 디브리프, 자본의 국적 세탁과 1.1조의 마트료시카. 힐하우스는 왜 일본이라는 가면을 썼는가? 2025년 12월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딜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1위 운용자산 60조 원의 공룡 이지스 자산 운용이 1조 1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몸값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시장은 단순히 중국계 자본이 한국 1위 운용사를 샀다는 표면적인 뉴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혹은 1조 원이 넘는 인수 가격의 적정성, 또는 딜 과정에서 잠재 인수인들 간 차별 대우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딜의 가격이 아닌 구조를 봅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M&A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금리차를 이용한 거대한 차익 거래이자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치밀한 지정학적 공학의 산물입니다.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설계한 이 복잡한 다층 구조는 향후 크로스보더 M&A의 새로운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딜의 본질을 아래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파트 1, The Mechanics, 구조적 원인과 법적 배경, 마트료시카, 비히클과 규제 차익 거래의 지정학적 설계, 파트 2, The Precedents, 비교 분석과 시장 선례, 안방보험의 그림자와 트리아논의 교훈, 1.1조 밸류에이션의 정당성 논쟁, 파트 3, The Incentives, 전략적 함의와 미래 전망, 버마시아 플랫폼의 멀티플 아비트라지와 국민연금이라는 뇌관,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The Mechanics, 구조적 원인과 법적 배경, 마트료시카 비히클과 규제 차익 거래의 지정학적 설계. 1. 서론. 왜 단순 인수가 아닌가? 2025년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강타한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의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글로벌 자본이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통상적인 M&A 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이 거래는 단순한 지분 양수도 계약을 넘어선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공학적 구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딜을 마트료시카 딜이라고 정의합니다.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하나의 법인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또 다른 국적과 성격을 가진 법인이 등장하고, 그 법인을 다시 열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는 다층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힐하우스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규제의 벽을 넘고, 동시에 국가 간 금리차를 활용하여 자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파트 1에서는 이 딜을 지탱하는 기술적 메커니즘과 법적 인과관계를 해부합니다. 2. 딜 스트럭처의 해부. 4단계 우회 경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통상적인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사 인수는 글로벌 PF에서 타겟 컴퍼니의 2단계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딜은 다음과 같은 4단계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1번. 최상위 지배기업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본사. 2번. 중간 지주사 21 라바 파트너스 힐하우스 산하 부동산 투자 플랫폼. 3번. 중간 지주사 2 쌈티 홀딩스 일본. 4번. 피인수 기업 타겟 이지스 자산운용 한국. 여기서 핵심 키는 바로 3번 쌈티 홀딩스입니다. 힐하우스는 이지스 자산운용을 인수하기에 앞서 일본의 중견 부동산 개발사인 쌈티 홀딩스를 먼저 공개매수 TOB를 통해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즉, 힐하우스 입장에서 이지스 인수는 직접 인수가 아닌 자회사 3T를 통한 볼트온 전략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기술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수 주체의 국적 세탁, 즉 업계 용어로 컬러 워싱입니다. 3. 법적 메커니즘 1.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회적 신용의 장벽. 대한민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 및 제32조는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자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하나, 재무 건전성 요건. 출자 능력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할 것. 둘, 사회적 신용 요건.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셋, 건전한 금융질서 저해 우려. 대주주로서의 적합성과 투명성. 문제는 건전한 금융질서 저해 우려라는 항목이 가진 행정적 재량권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계 자본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높은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이후 벌어진 오너 리스크, 대주주와의 거래 문제, 불투명한 자금 흐름 등은 당국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창업자 장레이가 중국 텐센트와 징동닷컴의 투자를 통해 성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범중학원 자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습니다. 만약 힐하우스가 직접 인수 주체로 나섰다면 금융위원회는 실질적 지배주주 심사 단계에서 자금 출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이며, 심사 기간은 법정 기한인 60일을 훌쩍 넘겨 수년이 걸리거나 승인이 불어될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주체가 일본 기업 삼티 홀딩스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은 OECD 회원국이자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일본 상장사 출신의 기업이 인수 주체가 될 경우 당국의 심사 명분은 중국 자본의 침투에서 한일 금융 협력 혹은 선진 자본의 유입으로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힐하우스는 법적으로는 최대 주주의 최다 출자자로서 심사를 받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법인의 국적을 바꿈으로써 심사의 난이도를 낮추는 고도의 규제 우회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4. 법적 메커니즘. 2. 선행 조건과 딜 클로징 리스크. 2. 딜의 주식 매매 계약에는 결정적인 선행 조건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획득입니다. 통상적인 M&A에서 딜 클로징은 자금 납입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금융사 M&A는 당국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정당성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인수가 1.1조 원은 현재 주가나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힐하우스는 이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SPA 내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GT 클로징 시점까지 AUM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을 것, 핵심 인력의 이탈이 없을 것, 트리아논 등 해외 부실 펀드의 우발 채무가 확정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입니다. 만약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길어져 딜 클로징이 지연되는 사이 트리아논 펀드 소송 패소 등으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된다면, 힐하우스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변경 MAC 조항을 발동하여 딜을 파기하거나 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5. 경제적 메커니즘 앤 캐리 트레이드의 실물화. 법적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의 메커니즘입니다. 힐하우스는 왜 굳이 일본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단순히 규제 회피용일까요?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비용에 있습니다. 하나, 한국의 조달 금리. 2025년 기준 한국의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4, 5%대를 상회합니다. 둘, 일본의 조달 금리.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 대출 금리는 여전히 1% 미만 혹은 1%대의 초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힐하우스는 일본 내에서 신용도가 있는 삼티홀딩스를 통해 엔화를 초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된 엔화 자금은 한국으로 넘어와 이지스 자산운용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이거나 향후 이지스가 운용하는 한국 부동산 펀드의 LP 자금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교과서에 나오는 N 캐리 트레이드의 진화형입니다. 전통적인 캐리 트레이드가 엔화를 빌려 미국 국채나 고수익 통화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간의 거래였다면, 힐하우스의 전략은 실물 자산 기반의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하나, 시나리오. 일본에서 1% 금리로 1,000억 원을 조달, 한국 오피스 빌딩 캐프레이트 5%의 투자. 둘, 스프레드. 단순 계산으로도 4%포인트의 마진이 발생합니다. 셋, 해지 코스트. 물론 원엔 환율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통화, 스왑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의 자본 차익과 배당 수익을 합치면 해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섰을 것입니다. 결국 삼티홀딩스는 힐하우스에게 있어 규제 방패이자 동시에 저리자금의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비히클입니다. 6. 소결. 파트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힐하우스의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는 법적 제약을 우회하기 위한 치밀한 법률적 설계이자 일본과 한국의 금리 비대칭성을 이용한 고도의 금융차익거래 모델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힐하우스는 중국계 자본이라는 리스크를 일본계 선진 자본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버렸고, 고금리 시대에 유일하게 남은 값싼 돈인 엔화를 한국 시장에 투하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조 1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딜이 성사될 수 있었던 기저, 메카닉스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메커니즘에도 균열은 존재합니다. 과연 한국 금융당국은 이 우회 상장과도 같은 진입 방식을 묵인할까요? 그리고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에 대한 분석은 파트 2, The Precedents, 비교 분석과 시장 선례에서 이어집니다.